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성인 20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루성 피부염 환자가 연평균 4.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루성 피부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고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해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과 악화가 반복되고 재발이 잦은 지루성 피부염.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환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에요. 지루성 피부염,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피지선의 활동이 많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성 또 습진성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 두피라든지 얼굴 또 가슴이나 겨드랑이 등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면역 기능이 악화된다든지 또는 생활 요인 중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체내에 누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계절에 자주 발생하나요? 네, 주로 지금과 같은 그런 계절인데요. 네. 겨울을 지나서 점차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야외에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각종 햇빛이나 또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그런 자극원들과 영향을 받아서 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또는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층 아래에 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염증이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따뜻해지고 또 봄철과 같은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땀이 자주 나는 곳에, 잘 나는 곳에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자주 발생하나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주로 땀이 나는 부위와 우리 몸의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는 비교적 일치를 합니다. 발병 부위들이 피지선이 발달해 있는 곳들인데 두피라든지 또 얼굴, 그중에서도 눈썹이나 코 주변, 입술 주변, 그리고 귀, 몸통으로 가게 되면 목이나 가슴 부분, 또 겨드랑이 부분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세안을 하고 난 후에 피부가 많이 당긴다고 호소를 한다든지 네. 또 따갑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쉽게 붉어진다든지 가렵거나 하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거나 뾰루지가 생기고 심하면 경미한 그런 탈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듬이 많아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좀 치료를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그 지루성 피부염을 앓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각질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얼굴에 피지가 평상시와 다르게 급격하게 많아지는 증상이 있다거나 네. 또 머리카락이 쉽게 기름이 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피가 심하게 가렵게 되고 또 비듬처럼 각질이 많아진다든지 또 두피와 안면이 열감을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붉어지기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칫 이러한 증상들이 가볍게 나타날 때 지성 피부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고 네. 쉽게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질이 발생하고 피부가 붉어지고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분들은 이 아토피 질환과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 발병의 총체적인 그런 의학적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증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면역 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다른 여타의 신체 부위, 즉 예를 들면 장의 어떤 점막에 알러지성 변화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신체 기능의 동반과 함께 피부는 점차적으로 가려워지고 또 염증이 발생하는데 주로 신체의 전신에 다 나타납니다. 사지에서는 특히 접히는 부분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광범위해지고요. 피부가 태선화된다고 해서 이 가죽 껍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고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부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또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면서 전신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토피라면 이 지루성 피부염은 비교적 초기에 가벼운 어떤 그 습진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로 두피라든지 얼굴 또 겨드랑이 정도에 좀 국한된 경우가 많고 그 정도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토피처럼 심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지 이렇게 심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지루성 피부염을 앓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좀 나름대로 빨리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그럼 지루성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지루성 피부염도 사실은 오래 경과가 된다든지 또 잘못된 처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차 난치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증상의 치료와 함께 내부적인 근본적인 그 치료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외부에 나타나는 습진성 염증은 염증을 다스리는 또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물들로 치료를 하게 되고 내부적인 원인은 몇 가지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면역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요. 쉽게 말해서 가벼운 어떤 염증도 몸 스스로가 가볍게 처리해주지 못하고 네. 점차적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좋지 않은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체내에 이 대사의 산물의 물질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피부층에 좋지 않은 변화를 잠재시키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물질들이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피부층에 역시 피지들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인 치료와 근본적인 그런 몸의 치료를 같이 겸해서 치료를 해줄 때 이 지루성 피부염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법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 질환 치료 이후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따로 뭐 중요한 관리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네. 사실 치료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 자극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면역 기능 말씀드렸듯이 내부 장기에 어떤 배설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역시 악화될 수 있고 또 면역 기능이 이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과로라든지 스트레스, 또 피로가 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두피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런 자극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역시 증상을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음식으로는 아토피 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종 인스턴트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 역시 이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또 평소에 이 두피와 이 안면부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간혹 그 알려진 상식들 중에 좀 과도하게 실천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보습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습제라고 하는 성분들도 피부에 계속 바르기만 한다면 피부층에 누적이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피지 또 각질과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보습제의 사용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장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럴수록 더 세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요. 또 가끔은 피부에 화장을 하지 않은 그런 맨 피부 상태에서 적절한 공기 또 적절한 햇빛에 노출을 시켜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도 그렇고 또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도 그렇고 운동을 해서 땀을 내고 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고 또 가려움이 심해지기 때문에
도통 운동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아이들도 보면 땀 흘리고 나면 아픈 부위가 더 따갑고 가려워서 운동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하지 않고 이런 땀의 배출을 하지 않게 되면 피부의 변화가 점점 악화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시켜주는 것이 이 피부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호흡의 기능 또 노폐물의 배출의 기능들을 좋게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겪는 질환이죠.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몸 전체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읍튼튼신경외과 장홍전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허리 통증. 더 이상 참지 말고 치료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라는 주제로 척추 전문의 장홍전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 내가 허리가 삐었나? 뭐 또는 디스크인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네,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척추를 쌓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를 요추염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허리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주일 정도 그냥 보존 쪽 치료로만으로도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등산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등산하게 되면 다음날 심하게 온몸에 근육통이 오고 그렇죠. 뭐 무리가 오는 그런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렇게 근육과는 관계없이 척추 구조물에 손상이 와서 생긴 경우인데 뭐 디스크나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오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펼 때 갑자기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네. 허리를 펴지도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디스크를 쌓고 있는 섬유륜이 약간 손상이 되면서 이에 동반돼서 척추를 뒤에서 받쳐주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허리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의 젊은 사람들의 그 허리 통증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퇴행성 병변을 여러 가지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요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분들은 오랜 기간 허리를 쓰신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골다공증과 그게 동반돼서 허리를 받쳐주는 등이나 허리, 배 쪽으로 근육이 약해져서 점차 허리가 굽어지는 노인성 척추 후만증을 같이 동반되고 있고 또 뭐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라든가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뼈를 뒤에서 받쳐주는데 그 연결고리가 문제가 생겨서 생긴 전방 전이증이라든가 네. 척추 분리증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약한 충격에도 금방 뼈가 금이 간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하는 압박골절 등 여러 가지 이런 퇴행성 병변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보다 훨씬 치료도 어렵고 진단도 어렵게 됐습니다. 치료 기간도 좀 더 오래 네, 그렇죠.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허리 질병 중에 나는 어떤 질환일까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의사들도
그 환자분들의 증상과 그리고 네. 아프게 된 원인, 그리고 나이, 그리고 어떻게 아프게 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요인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분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신 후에 허리가 아프셔서 내원을 하셨는데 특별히 허리 통증 외에는 뭐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나 그런 신경과적 증상이 없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요추 염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1, 2주 정도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한 40, 50대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뭐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서 일을 조금만 해도 허리가 빠질 듯이 아프다. 그리고 엉치나 허벅지까지 다리 쪽으로 하지 방사통이 온다. 그랬을 때 엑스레이를 또 찍었는데 예. 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척추 배열 상태가 위아래 척추뼈가 앞뒤로 빠져 있다든가 그런 걸 볼 수 있으면은 이거는 전방 전이증으로 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 뭐 며칠 전에 넘어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가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파서 등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든가 또한 자세 변경을 조금만 해도 아프고 그 아픈 쪽으로 이렇게 때려봤을 때 압통이 심하게 느껴진다. 그랬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척추가 약간 주저앉은 듯이 보인다. 그러면은 압박골절을 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모든 환자분들을 간단히 엑스레이 검사로도 알 수 있지만은 1, 2주 정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앞서 엑스레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또 MRI 검사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어떤 질환에 필요하고 또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답답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론 그 엑스레이 검사는 일단 간단하게 제일 먼저 해보는 검사입니다. 뼈는 잘 보이지만 디스크나 신경 이런 거는 투과해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나 디스크예요? 아니면 협착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엑스레이 가지고는 절대 진단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엑스레이는 간단한 척추 배열 상태라든가 그리고 디스크의 높나비 그리고 척추 분류증이나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노인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압박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압박골절도 최근에 생긴 건지 옛날 건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CT는 대부분 예전에는 MRI가 없을 때는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만은 요새는 그 MRI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상 환자의 경우에 그 엑스레이나 MRI 잘 보이지 않는 골절선이라든가 네. 골절, 방출소 골절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탈출된 디스크가 뭐 석회화가 있는지가 그런 걸 알아볼 때도 CT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I는 지금 척추 디스크 뭐 이런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네. 단점이 비싸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디스크가 터져서 뭐 신경관을 누르고 있을 때 신경이 어떻게 눌려 있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가를 정확히 3차원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MRI는 조금 더 자세히 본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경증의 요통이나 오래되지 않은 허리 통증에 있어서는 일단 1, 2주 정도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해본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든가 더 악화된다든가 그러면은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후관절 차단술이라든가 경막외 신경 차단술 같은 신경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된다면은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수액 성형술 같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영상관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서 병변 부위까지 그 관을 진입한 다음에 그 병변 부위에 약을 뿌려줘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한다든지 네. 부종을
감소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박리를 유착된 부위를 박리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치료법이고, 그리고 수액 성형술은 돌출된 디스크가 있는 디스크 부위에 전극이 있는 얇은 철사를 집어넣어서 그 플라즈마 열을 통해서 그 돌출된 디스크 부위를 제거해주는 시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 거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홍전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산책을 꼭 한다든지,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두고 틈틈이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일상과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좋은 습관이 금방 내 것이 되겠죠?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